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232쪽에 보시면은요, 비통착사 유무치치에서 이제 비진이 표시 봤으니까 통정호의 표시를 봅니다. 자, 이 통정호의 표시인데요, 통정호의 표시 108조죠. 그래서 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되는데요, 통정 허위 표시는 통정이란 두 글자를 떼버리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허위 표시 이렇게도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넓은 의미의 허위 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 둘 다 포함을 시켜주지만 좁은 의미의 허위 표시는 108조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를 갖다가 우리 교수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허위 표시 이렇게 부르면 108조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조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문 기억하세요. 108조 조문을 보게 되면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을 때만 써먹는 겁니다. 따라 상대방 갑과 을 사이에서 통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거 언제나 무효예요. 이 항을 보면 전항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 통정한 후에 의사 표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의 성립 요건은요, 의사 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때 자기들이 마음속에 결정한 것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불일치할 것, 요 불일치를 갖다가 요거 존재해야 되고, 이 불일치를 갖다가 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 갑과 을 쌍방이 서로 알고 있을 것,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합의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합의. 요 합의가 바로 약속이죠. 이때 합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표시한 거 가짜니까 권리 주장하지 마. 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때 합의는요, 제3자를 속일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갑과 을 당사자가 가장매매를 저질렀을 때는 등기관과 같은 제3자를 속일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제3자를 속일 목적이 아니고 너하고 나 사이에서만 권리 의무 주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죠. 따라서 이때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를 딱 저지르게 된 목적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원인이라든가 동기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요건이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덜 낼 목적으로 했느냐, 채권자의 경매를 갖다가 피할 목적으로 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통정허위 표시의 효과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의 효과가 있고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과예요. 당사자 사이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채 갖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네가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가장매매를 갖다가 체결을 하게 되면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가장매매는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돈 주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권리 주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갖겠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건 전부 다 가짜 무효입니다. 따라서 요때요, 요 계약을 갖다가 이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무효인 계약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요때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요때는 어떻게 돼요? 요걸 부당이득으로서 되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되돌려받는다는 거죠. 이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 되돌려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부동산 가장매매 같은 거 통정의 표시는요, 103조 반사회질서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매매를 갖다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다가요,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가짜로 매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써요. 매매라는 글자를 쓰기 때문에 불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103조 불법은 적용하지 않고, 따라서 746조 불법 아닌 급여 규정, 이것도 적용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계약은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가장매매 저지르게 되면 채권자는요, 그 가짜 계약을 소송을 통해서 바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 요놈이 채권자한테 돈을 갖다가 갚지 않고, 그러니까 경매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친구하고 짜고, 이렇게 채무자가 자기 친구 제3자한테 이렇게 통정의 표시로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빼돌리는 경우에요. 그럼 이때 채권자는요,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를 갖다가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소송해야 돼요. 등기가자가 쓰니까. 이때 소송을 통해서 직접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있던 날로부터 5년이고요.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 다음에요, 이 가장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우리끼리 유효하겠습니다. 추인할 수도 있고, 그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추인입니다. 이 추인은요, 가장매매를 현실로 하는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요,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이렇게 을에게 빼돌렸습니다. 요걸 갖다가 가짜로 등기를 갖다가 넘겨준 게 5월 31일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4월 10일이다. 해가지고 그 중도금을 때 이렇게 쪼개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빼돌렸는데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집이 마음에 들어요?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6월 26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 알았어 돈만 보내라고 하게 되면 요 무효인 것이 유효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요걸 갖다가 유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매매를 딱 추인을 하게 되면 원칙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니까 원칙은 비소급이 되는 거예요. 비소급. 권리 이전의 의사는요, 요 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4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0일 날 가짜로 등기를 갖다 넘겨줬을 때는요, 너 가져라는 말이 없죠. 너 가져라는 말이 없고, 그 의사표시 권리를 갖다 내가 가져도 되겠냐 묻고, 너 가져라는 말은 요 때 비로소 발생을 한 거죠. 따라서 원칙은 비소급이니까 되돌아가지 않고 그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즉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갖다가 주지 않으면,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때는 당사자가 특약을 갖다 붙여가지고 너하고 나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해서 특약이 존재하게 되면 소급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판사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너하고 나만 하니까 처음부터 사고판 걸로 하자.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사질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매매를 갖다가 추인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추인의 이력은 원칙은 비소급이고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소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장매매를 갖다가 철회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매매를.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맡겨놨습니다. 맡겨놓고 뒤늦게 뉘우치고 내가 이걸 따가 세금을 내고 말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돌려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철회는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철회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건 의사표시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외형 제거. 따라서 되돌려줘 없던 걸로 하자라고 철회를 했다 했더니 알아서 등기는 나중에 줄게 하고 그걸 갖다가 믿고 갔는데 철회하고 나서 팔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철회 후 선의 제3자도 당연히 보호받는 거예요. 왜? 철회의 의사표시만 있었지 등기를 했다가 말소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이때 외형 제거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가 말소를 하고 가장매매 계약서를 했다가 파기를 해야지만 선의 제3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때 요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했다 말소하지 않으면 철회 후 선의 제3자도 당연히 보호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당사자사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가장매매의 당사자, 통정의 표시의 당사자는요, 부당이득으로서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추인도 할 수가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233쪽에 보시면 제3자 사이의 효력이죠. 제3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8조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보호받는 제3자.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요. 요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가장매매를 저질렀습니다. 가장매매를 딱 저질러가지고 여기다가 보관시켰어요.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에 가장매매의 당사자입니다. 가장매도인, 가장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서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으니까 표시가 된 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믿고 권리를 갖다가 취득한 제3자가 있잖아요.
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제3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호한다 그랬어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당사자 갑과을 아닌 사람으로서 상속인도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라는 사실, 비진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선의이고,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기 때문에 과실의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졌으니까 이거보다 먼저 저질렀을 때는 원인관계가 없죠. 따라서 통정어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일 것, 이해관계인. 요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보호받는 새롭게 이해관계에 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교재를 보세요. 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234쪽 그 도표 별표 3개 놓으시고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수인 같은 사람이 있죠. 예, 이것을 믿고 매수한 전득자. 그래서 매수인이라든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제한물권자. 제한물권자로서 전세권자라든가 저당권자 전부 다 보호받는 거예요. 제한물권자. 그 다음에 압류채권자, 가압류권자 전부 다 보호받습니다. 가등기권자 전부 다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장 매매를 통해 가지고 넘겨받은 사람 가운데서 또 가장 소비대차를 갖다가 근거로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로 채권 만들어 놓고 그 채권을 따 양수한 사람도 전부 다 보호받고, 가장 예금 명의로부터 역시 넘겨받은 사람도 보호받죠. 그러나 일반 채권자라든가 상속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인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 도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주 반복해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108조 통정의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 제3자이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거니까 이 도표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 임박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 과정에서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득자라든가 제한물권자라든가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이 채권의 양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매매에 있어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류채권자라든가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부 다 보호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 채권자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권의 양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의 추심인이라든가 주식의 가장매매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도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 234쪽에 보시면 제3자의 선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선의란 통정의 표시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통착사가 있다는 것도 몰라야 되고, 이때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보호받기 때문에 과실의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때 선악을 갖다가 판단하는 시점은요, 무조건 최초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죠. 최초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서를 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제3자는 선의가 추정이 된다 그랬죠. 당연히 제3자는요, 얘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지, 매매계약다가 하면서 당신 혹시 가짜로 산 걸 갖다가 나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당신 혹시 사기를 했다 저질러 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3자는 당연히 비통착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샀다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스스로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선의로 추정이 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악의 주장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때 제3자가 선의로서 등기를 갖다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소유권 취득한 거죠. 따라서 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 선의 제3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정이라고 하는 전득자는요, 요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얘가 이미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아는 놈한테 팔든 모르는 놈한테 팔든 요거는 제3자 병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그놈들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놈들이 주장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제3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요, 유효도 주장할 수가 있고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적용 범위가 나와 있죠. 107조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헛소리하는 거니까 통정의 요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통정이 없으면 107조 비진의 표시, 합의가 없으면 107조고요. 합의가 있으면 108조입니다. 따라서 이때 108조는요, 상대방과 서로 짜고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108조는요, 107조와 달리 반드시 상대방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라든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적용이 되죠. 따라 상대방 없는 서피신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신공조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은닉행위로서 증여가 유효한 경우입니다. 은닉행위로서. 자, 그래서 그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요, 은닉행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은닉행위 요것이 증여로서 유효한 경우입니다. 증여로서 유효한 경우. 자, 그래서 은닉행위가 증여로서 유효한 경우. 은닉행위는 감추어진 걸 말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걸 가장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래서 평상시 을에게 은혜를 갖다 입었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갖다 갚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증여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요, 증여를 받는 건 좋은데요, 이때 증여를 받으면 을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노력의 대가로서 재산을 형성한 게 아니니까 이때는 세금이 거의 30%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받는 건 좋은데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기왕 주실 거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해서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죠. 처음부터 보관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감추어진 것은 공짜로 주는 증여입니다. 근데요, 겉으로 드러난 가짜 행위는요, 매매입니다. 이때 가장 매매는요, 돈 받을 생각도 없고 돈 줄 생각도 없으니까 무효죠. 가장 매매는 언제나 무효지만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요건 유효죠. 유효가 됐으니까 이때는요, 요 사람이 증여세를 갖다가 덜 낼 목적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요 부동산은 읊게 되는 거죠. 읊게 됐으니까 요때 이걸 갖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병이라고 한 요 사람은요, 그 사실을 갖다가 몰랐던 알았던 선악을 불문하고 요때 등기를 가져가게 되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매매를 딱 저질렀을 때는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어서 무효예요.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덜 낼 목적으로 보관하자, 내가 경매를 갖다가 피해야 되니까 보관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보관만 시키는 거니까 이때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어서 무효가 되겠지만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거니까 요때 을은요, 완전히 유효하게 소유권을 다 취득을 했으니까 그 사실은요, 모르는 놈한테 팔던 아는 놈한테 팔던 이건 언제나 유효죠. 그래서 은닉행위가 증여로서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완전 유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행위입니다. 이 신탁행위는요, 이름을 빌려서 재산을 보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동산 양도담보하고 추심 목적의 채권 양도입니다. 30만 원 빌리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시계를 갖다가 넘겨주는 건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으니까 그 채권자는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돈을 갖다가 받을 게 있는데 저놈이 돈을 갖다가 안 주니까 가서 당신이 채권자로서 돈 좀 받아와, 심부름 시키는 게 목적인데 권리 자체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추심 목적의 채권 양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가장매매 권리 이전을 갖다가 할 의사가 없는 것하고는 달리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명의신탁. 이건 허수아비행위 그러는데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 그래서 명의신탁자하고 명의수탁자가 있어요. 명의신탁자는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갖다 명의수탁자 그러는데요, 이 명의신탁자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갖다 뒤에서 배후 조종해가지고 권리를 갖다가 취득하거나 권리를 갖다가 넘겨주게 되면 이건 가장매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뒤에서 조종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허수아비 바지죠. 바지니까 이때 바지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고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지시를 했으니까 이때 바지 이름으로 저지른 건 전부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는 건 전부 다 무효지만 은닉행위로서 증여가 유효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행위가 유효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요, 계약명의 신탁 이름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뒤에서 조정하는 허수아비행위는 전부 다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으니까 유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37쪽에 보시면 제5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9조 착오죠. 자, 이 109조 착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비통착사는요, 항상 비진입 표시 1개, 통정허위 표시 1개, 착오 1개, 사기 강박 하나, 이렇게 문제가 다 각각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9조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는요, 역시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1항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전항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조문 꼭 기울여 놓으시고, 이때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착오는요, 내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 사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 사실이죠. 실제 사실이 전혀 다르다는 거. 요 불일치를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 따라서 착오의 요건은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불일치가 있을 것, 모르고 있을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모르고 했을 때는 무조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요건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문 그대로요. 따라서 이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중요하기만 하면 언제나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238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착오의 유형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착오의 유형은요, 우리가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종류를 말하는 거, 착오의 종류. 자, 그래서 착오의 종류,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요.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요, 내용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그 다음에요, 기관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동기. 그 다음에요, 법률의 착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착오가 있어요. 자, 표시상의 착오는요, 단순히 잘못 쓴 거예요. 단순 오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X라고 하는 토지가 1000평방미터입니다. 1000평방미터인데요. 이 토지를 갖다가 평방미터당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1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영 하나 잘못 쓰는 거. 이게 바로 단순 오기예요.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요, 단위가 같을 때 봅니다. 10만 원이라고 써야 될 걸 1만 원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같았을 때를 단순 오기. 따라서 표의자는요, 이걸 갖다가 1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1만 원이라고 잘못 쓴 걸 모르고 있겠죠. 모르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요거는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109조 착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같았을 때 그 단위가 같은 걸 단순히 잘못 쓴 걸 갖다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요. 단위가 다른 걸 갖다가 같다로 쓰는 게 바로 내용상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의 착오는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토지 면적의 단위로서 평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평방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같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내용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객관적 가치를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US 달러하고 원하고 한국의 원하고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걸 딱 같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 이게 바로 내용상의 착오예요.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10만 원을 만 원으로 쓴 거, 1억 원을 갖다가 1000만 원 이렇게 잘못 쓰는 거. 그래서 단위가 같았을 때는 표시상의 착오라는 말을 쓰고 109조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요, 단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잘못 표시하게 되면 이걸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고요. 표의자는 이걸 모르고 저질렀으니까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착오가 있어요.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건요, 중간에 사람이 낀 거예요. 사람이 낀 거. 중간. 자, 그래서 이 기관의 착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관의 착오는 그 사람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자 존재할 수가 있고 단순 전달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전달자. 자, 그래서 사자는요, 본인이 결정한 것을 갖다가 잘못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써먹지만 예전에는 전보를 쳐주세요 그러면 전신 기사가 있어요. 전신 기사가요, 이걸 갖다가 1억 원에 팔겠다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전신 기사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뚜루룩 쳐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결정한 걸 갖다가 그 중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잘못 전달한 거죠. 본인이 몰랐으니까 이때는요,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잘못 표시를 했다 했을 때에는 본인이 결정한 것하고 심부름한 사자가 잘못했으니까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단순 전달자가 있어요. 이 단순 전달자는요, 봉투째 전달해 준 사람이야. 봉투째. 집배원 같은 분들이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 보내야 되는데요, 병이라고 한 집배원이 잘못해가지고 을에게 못 전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갈 게 가지도 못했으니까 이거는 109조 착오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부도달이 된 거예요. 부도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봉투 있으니까 의뢰기 갖다 줘. 이렇게 신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의뢰기 갖다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게 되면 이때는 아예 표시가 전달 자체가 안 된 거죠. 따라서 이건 부도달이 되는 거니까 착오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동기의 착오입니다. 이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기의 착오. 이 동기의 착오는요, 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거야, 원인. 이 원인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동기는 원칙적으로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표시가 되질 않으면요, 눈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요때는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이 나기를 이 X 토지를 갖다가 비행장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첨단 산업단지로서 조성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막 올라가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됐다. 이 토지를 갖다가 내가 먼저 사면 시세 차익 좀 볼 수 있겠구나. 돈 좀 왕창 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소문을 믿고 사버린 거예요. 소문을 믿고 주변 시세보다 20% 더 드릴게요. 해가지고 120%를 따가 주거 토지를 샀어요. 등기를 갖다 넘겨받았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게 된 요 동기는 뭐예요? 시세, 지가 상승이에요. 지가 상승. 근데 이걸 갖다가 등기를 갖다 넘겨받았는데 국가에서요. 너무 요란하게 투기가 과열이 되니까 차라리 이걸 갖다가 안 되겠다.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고 10년 동안 거래하지 말자.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가격이 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요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고 의사표시에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기의 불법도 원칙이 유효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은 거니까 원칙적으로 유효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요, 예외적으로 요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상대방한테 알려진 경우죠. 그러면 이때 표시가 되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으면 요때는 표시가 된 동기의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면 언제나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동기의 착오도 착오니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부동산. 요걸 따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그 집 파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고는 싶은데 내가 국가로부터 이 부동산 건물을 갖다가 취득을 했을 때에는 법이 정한 의무 기간 동안은 보유할 수 있도록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지금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서 손해가 나서 안 돼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못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세금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세법을 좀 알거든. 해가지고 세법을 안다고 떠들고선 이게 멋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 요만큼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매매를 갖다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줬더니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이때 요만큼 나온 게 아니고 이만큼 나왔어요. 왕창 나온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손해가 나니까 못 팔아. 그랬더니 세금을 갖다 계산을 해볼게요. 해가지고 요 놈이 잘못 계산한 거죠. 요 놈을 믿고 한 거니까 이때는 표시가 된 거예요. 표시가 됐고 손해가 많으니까 경제적 손실이 있어 중요하고 중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혼자서 계산을 잘못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못 팔아요. 내가 그 세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 세금이 문제가 있는 걸 둘이 알았으니까 요때는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둘 다 몰랐으니까 쌍방의 착오. 세금을 갖다가 내는 건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사실이니까 장래의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둘 다 몰라도 착오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법 규정의 의미를 갖다 잘못 해석한 것도 착오의 대상이 된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돼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동기의 착오에서 또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요 동기의 착오는 요거는 표시 여부를 떠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판례에 터둡니다. 공무원의 말만 믿고 국가에다가 토지를 증여한 경우, 공무원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그 물건을 산 경우, 그 다음에 금융기관 채권자의 말만 믿고 채무자 연체 사실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금융기관 채권자의 말만 믿고 보증을 산 경우, 이러한 것들은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9쪽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를 떠나서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번, 국가소유재산, 귀속재산이 아니라도 귀속재산 담당 공무원이 국가소유재산이니까 빨리 토지를 국가에다가 넘겨주세요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넘겨준 경우, 그놈이 아니면 넘겨줄 의사가 없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법을 갖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역시 토지를 증여한 경우,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매매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상 토지에 포함됐다고 해가지고 그 토지하고 같이 산 경우, 그 다음에 금융기관 채권자가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다가 숨기고 이렇게 연체 사실이 없으니까 깨끗한 채무자입니다. 그 말을 믿고 보증선 경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건 법률의 착오는요 대한민국에 법이 많으니까 그런 법도 있을 거야 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법은 이런 의미일 거야 잘못 해석한 경우 전부 다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9조 착오를 이루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랬죠. 저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건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요.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착오자 개인에게 중요해야 돼요. 아유, 내가 모르고 저질러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많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 개인에게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인, 착오자에게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도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놈은 중요하다고 떠드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중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조문을 갖다가 확인을 하셨지만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될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중요한 부분은요, 중요 부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우리 판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오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만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 손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컸을 때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으면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이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요 증명 책임은, 요 입증 증명은요 착오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착오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를 따가 저지른 표의자죠. 이때 이 사람은 손해가 크니까 취소를 주장하는 자죠. 그래서 취소 주장자인 착오자 또는 표의자가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믿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상대방이 동일하냐, 상대방 즉 사람이죠. 상대방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물건, 목적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어요. 동일성. 그 다음에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죠. 법률행위. 요 법률행위 의미 성질에 관한 동일성이 있습니다. 요 동일성. 이 동일성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생각한 게 그게 맞냐 이거요.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맞냐, 내가 생각한 물건이 맞냐, 내가 생각한 계약이 맞냐 이거죠. 그러면 왜 이걸 세 가지를 따지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여러 개 갖고 있는데요, 요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겠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데 요걸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사자는요, 내가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을 따져볼 수가 있고요, 내가 생각한 물건이 그 물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내가 생각한 계약이 그 계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다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생각한 물건이 그 물건이냐 아니냐, 내가 생각한 계약이 그 계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갖다가 사겠습니다,
물건의 매매계약이라든가 재산권 매매계약은요, 그 권리라든가 물건을 넘겨받은 목적이 달성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냐 따지지 않습니다.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는데 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갑 소유가 아니요. 그랬을 때는 야, 소유자가 네가 아니면 나 그거 알았으면 안 샀을 거야. 이런 걸 못한다는 얘기야. 왜? 그 토지를 사겠다는 계약은요, 토지라고 하는 물건만 받으면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요,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람의 동일성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래도 틀리고요, 언제나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틀려요.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계약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계약은요, 이거는 그 재산권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매매하는 현실 매매와 같은 겁니다. 시계를 샀다, 야채를 샀다, 토지를 샀다, 집을 샀다. 그러면 그 권리만 넘겨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이냐, 사람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실의 매매라든가 현실의 인도와 같은 것은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만 넘겨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따가 우리는 시험 문제는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이러한 착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주로 어떠한 계약이냐? 자, 그래서요,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용계약,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위임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요, 증여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요, 대차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요, 신용계약이 있고, 조합계약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계약의 뜻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사장님이 근로자를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게 고용계약이죠. 따라서 사장님이 원하는 직원이 아니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장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도급이죠. 도급은 완성시켜주는 계약. 따라서 완성시켜줄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완성시켜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교수로서 건축학을 강의하고 있고,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운영을 하길래 사무실까지 있으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있나 보다라고 믿고 재건축 용역을 맡겼더니 알고 보니까 건축사 자격이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완성시킬 수가 없죠. 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동일성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은 사무처리 능력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사무처리 부탁을 해봐야 처리하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착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여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한테 내가 선물을 따 증여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증여하겠습니다,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가 바뀌면 안 돼요. 나는 을에게 주기로 했는데 을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나는 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선물 갖다가 하는데 그 선물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대차죠. 이 대차를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 대차는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주는 빌려주는 사람, 차주는 빌려 쓰는 사람. 따라서 대주는 사람을 보고 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요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주는 빌려 쓴 사람이죠. 사람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빌려 쓰기 때문에 차주는 이때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고 집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빌려 쓰게 되면 임대인은 다른 사람한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차인은요, 임대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빌려 쓴 게 아니고 물건을 빌려 쓴 거니까 임대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이 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돈을 갖다가 빌려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리대금업자더라. 이때는 착오를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 쓰는 조건만 갖추기 때문에. 따라서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 쓰는 사람을 문제 삼을 수가 있지만 차주는요, 계약세도가 표시하지 않으면 대주를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문제 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문제 삼을 수가 있고, 사용대주도 사용차주를 문제 삼을 수가 있지만 계약세다 쓰지 않으면 차주는 채권자, 그래서 임대인 문제 삼지 못하고 채권자 문제 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갖다가 을 보증 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보증 설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동일성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용을 평가해서 갑을 갖다 대신해서 은행에서 대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갑이 아니고 을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조합은 동업이죠. 동업은 사람의 인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부로 동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처고입니다. 물건은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물건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데요. 물건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이 있지만 저 물건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물건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처고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현장에 가서 점포를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인중개사가요 그 점포를 갖다가 잘못 표시해가지고 요때 그 물건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공인중개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때 매수인이 현장에서 확인을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데는 중과실도 없습니다. 왜? 전문가의 말 들은 건 당연하니까. 만약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말을 갖다가 믿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는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거치지 말고 지 발로 다 뛰어다니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물건이 바뀌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건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긴 비싼데 저긴 싼데 그거 모르고 샀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소유자로 믿었는데 아니라고요? 그럼 나 이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부족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평당, 요 평이 지적도에는 1000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사서 보니까 900평방미터가 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요, 전부 사겠다는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부족한 부분만큼은 하자담보 책임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착오를 이뤄 취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시가 가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에 관한 거, 소유권 귀속, 그 다음에 지분의 부족, 면적의 부족, 토지, 그 다음에 그 수량의 부족. 그래서 부족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지분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수량 부족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면 이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착오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한 것만큼 채워주세요. 깎아주세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건데 이건 계약의 의미죠. 나는 공짜로 빌려주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임대료 요구하더라.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걸 갖다가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을 요구하더라. 그러면 나는 일반 보증 요걸 갖다가 주장하고 연대 보증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의미를 다 잘못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1쪽에 보시면 중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 표의자인 착오자가 있다. 그 다음에 도표 판례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242쪽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